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 부분 제가 정리를 나름 잘 해놨어요. 4페이지 걸쳐서 했고요. 문제도 3문제 적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사소송에도 나오는 쟁점인데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큰 쟁점은 아니에요. 민사집행에도 나오는데요. 민사집행에서도 작은 쟁점이지 큰 쟁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험에서 서로 안 내요. 근데 이거 왜 해요? 실무 나가면 정말 중요해요. 소송은 지더라도 항소기간 내에, 상고기간 내에 일단 항소장, 상고장 던져놓고 다시 싸울 수 있는데 가집행이 딱 바로 들어오면 막아야 돼요. 갑자기 우리 사장님 방에 집행하러 들어온다 그러면 직원들 혼나죠. 실무적으로, 그럼 아니 실무적으로 문제 있는 게 뭔 상관이냐. 내가 실무 나가서 하면 되지. 지금 변호사 시험이 급한데. 변호사 시험에도 중요합니다. 왜냐?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테마가 바로 이거예요. 심지어 민법에서 공탁, 변제공탁이라든지 민사집행 또는 공탁법에서 담보공탁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은 제가 지금 1회차 강의에서 시험 출제가 가장 유력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잘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라고도 하고요.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13조와 214조, 215조가 규정합니다. 1번 의 보시면 가집행 선고라 함은 미확정 종국 판결입니다. 확정되면 가집행이 아니에요. 집행하면 되죠. 미확정 종국 판결이 종국 확정 판결 또는 확정된 종국 판결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집행력을 주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도. 형성적 재판을 의미한다. 자, 뭐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를 해요. 1. 금 1억 원 줘라. 청구 취지에다가. 2.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원고 완전 승소가 됐어요. 일부 승소라도 가집행을 쓸 수 있으니까. 원고 승소. 그러면 피고로서는 나 용납 못해 이거 하면 항소해야죠.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 바로 들어오는데. 집행 바로 들어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원고에게 1억 원 줘요. 자, 지급했으니까 이자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말한 20% 이자 있잖아요. 연 20% 이자. 뭐 이런 재미있는 돈벌이가 어디 있습니까? 연 20%. 이런 사업 같은 거 있으면 하고 싶어요. 일단 원고에게 1억 원 지급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지급하면 되잖아요. 질 때마다 지급하면 되잖아요. 뭐 가집행이 뭐 무섭습니까? 근데 집단 소송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하자 소송인데 100명의 원고, 100명이 뭐야? 1000명의 원고가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1심에서 이 1000명의 원고가 이긴 거예요. 근데 건설회사로서는 2심을 해요. 2심을 하는데 가집행 때문에 이 1000명의 원고한테 돈을 나눠줘요. 1억 원이니까 1000분의 1, 1억 원씩 해가 나눠줘요. 그 다음에 2심에서 얘네가 이겨요. 그럼 회수해야겠죠. 저거 어떻게 회수할래요? 1000명한테 뿌려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자빠질걸요. 이걸 내가 왜 갚아야 되냐? 니들이 하자 있는 건데 막 숨어버리고.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안 되니까 뭐 하느냐?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가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어떤 식으로 무담보 가집행 선고를 하거나 담보부 가집행 선고를 해요. 담보를 내놔라. 네가 또 이긴다는, 네가 2심에서 뒤집혀서 이긴다는 보장 어딨냐. 무담보 가집행 선고는 법에 있지만 현실상 거의 안 나와요. 현실에 없어요. 법에는 있는데 다 이겁니다. 담보를 다르라고 합니다. 담보를 달아라. 그게 뭐다? 담보 공탁을 하라고 그래요. 손해담보 공탁이에요. 이 담보의 범위는 뭐다? 1억 원이다? 가 아니라 지연이자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그 부분 잠깐 또 한번 설명드립니다. 담보 공탁을 해요. 변제가 아니죠. 변제가 아니에요. 하니까 뭐 이자가 발생해요. 계속 연 20%. 아, 너무 행복해요. 연 20%로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왜 이자를 물고라도 담보 공탁을 할까? 아까 말한 회수가 안 돼서 그래요. 회수가 안 돼서. 만약에 이 건설회사가 정말 잘 안 망할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애플이다, 그러면 주는 게 나아요. 오히려 언제든 내가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기면 안 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나 저런 경우 1000명의 원고가 달라붙으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실무에서 중요하냐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졌어? 지급할까? 아니야. 공탁을 해야겠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호사로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담보 공탁이고 이자를 발생해요. 근데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왜요? 1억 원을 주면 변제니까 이자 발생 안 한다면서요. 네. 근데 이것도 변제 아니에요? 이거 변제 아니에요? 이것도 변제 같은데요? 판례는 그렇게 안 본다. 이거는 손해담보 공탁이다. 뭐에 대한 손해다? 뭐에 대한 손해다? 1억 원에 대한 게 아니다. 1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탁금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도가 되겠죠?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원고가 있는데 승소를 해요. 그러니까 피고가 1억 원을 공탁하겠죠. 공탁기관에다가, 공탁소에다가 공탁을 해요. 그러면 이 1억 원의 공탁금에 대해서 피고의 채권자들, 압류를 합니다. 이런 훌륭한 재산이 압류를 하고, 원고의 채권자들도 종국적으로 승소를 하면 이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잖아요. 얘는 공탁금 반환이고 얘는 공탁금 출금이라고 해요. 원고의 채권자들도 또 달라붙어요. 야, 이거 얘 숨겨놨던 재산이 밝혀졌네. 이렇게 가압류, 압류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공탁금에 대해서. 담보공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담보공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나가보니까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담보를 때리고요, 즉 담보부 가집행 선고를 하고, 그 담보의 금액은 패소한 금액이에요.
판사도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2분의 1인 거 봤어요. 2분의 1인 거 보고 심지어 10분의 1인 경우도 봤어요. 어떤 경우냐면 동일한 재판인데요. 1심에서 여기서는 이기고 여기서는 졌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도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 해주는 건 제가 봤는데 대부분 100% 내라고 그래요. 담보를 100% 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집행은 왜 해주느냐? 자, 1번 의의의 두 번째 줄인데요. 원고 승소 판결을 전제로 판결 확정 전에 승소자의 신속한 권리 실현을 도모하고 패소자가 강제집행 지연을 노린 상소권 남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3심 판결이 날 때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상소를 하겠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일단 늦춰나 보자. 너 돈 가져가는 꼴을 못 보겠다. 늦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1심 판결만으로도 가집행하면은 3심까지 안 간다는 얘기죠. 무익한 상소를 안 한다는 거죠. 화살표 보시면 종국 판결에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 판결에만 집행력이 발생한다. 집행력뿐만이 아니라 기판력도 발생하죠. 민사소송에서. 2번 요건 종국 판결에 한한다. 종국 판결에 한한다. 보시고요.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일 것, 즉 이행 판결에 한해서 붙일 수 있고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바로 집행력이 발생해요. 그거 갖고 등기소 가져가면 등기관이 등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없습니다.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 법에서요 무조건 붙이라고 했어요. 법원의 자유재량이 아니에요. 무조건 붙여야 되고 다만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아요. 자, 3번 방식인데요. 직권으로 선고합니다. 아니 직권으로 선고하는데 이거 왜 붙여요? 우리가 청구할 때 이거 넣잖아요. 그냥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무밖에 없으니까 민사법 기록 형부 때 안 써도 되겠지. 나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쓰세요. 소시는 합격한 다음에 발의하시면 됩니다. 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사항의 누락으로 보아 추가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불복 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한 상소법원의 가집행 선고는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만 신청권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소를 하면서 불복을 안 했어요. 불복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상소법원이 가집행 선고를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경우에 한해서만 당사자에게만 신청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재판사항의 누락과 판단 누락이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7번에 써놨습니다. 각조 7번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집행 면제 선고가 있는데 이거는 실무상 활용되지 않고요. 판결 주문에 표시합니다. 가집행 선고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습니다. 요것만 갖고 나 1억 원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약간 마음에 좀 걸려. 안 돼요. 요 부분만 상고할 수 없어요. 가집행 선고는 청구 인용 판결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 자, 4번 효력입니다.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바로 집행 권원이 돼요. 제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집행 권원이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피고의 상소만으로 그 집행력에 기한 강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요거는 정지되겠죠. 피고가 항소를 하면. 근데 요건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집행력이 생기니까.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돼요. 요거는 정지시키려면. 가집행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존 집행과 같이 집행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를 바 없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 그냥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럼 가집행 선고의 실효와 원상 회복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1심에서 원고가 이겼어요. 전부 승소했어요. 그래서 피고가 가집행을 당해가지고 담보공탁을 할까 하다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담보공탁입니다. 담보공탁. 세트로 움직여야 돼요. 담보공탁 이러지 말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담보공탁을 한다. 가집행을 당해 원고에게 1억 원을 줘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어요. 이자 발생한다. 20%의 이자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변제한 거니까. 그런데 2심에서 웬일로 원고가 전부 패소해요. 즉 이건 뭐예요? 피고가 전부 승소했단 말이죠. 피고가 전부 승소를 해요. 그럼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돌려받느냐 이건데, 가집행 선고의 실효,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서 가집행 선고만이 바뀌거나, 이건 뭐냐면 원고가 전부 승소했어요. 근데 2심도 원고가 전부 승소해요. 선생님 뭐가 달라요? 전부 승소했는데 그 부분만 줘요. 가집행 선고한 부분만.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있긴 해요. 또는 가집행 선고에 있는 본안 판결이 바뀌었을 때, 아까 말한 요 경우 뒤집어졌을 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경우에 가집행 선고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가집행 선고가 바뀐 경우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가집행 자체도 집행력이 있고 가집행 선고의 실효 자체도 바로 집행력이 있는 거예요. 가집행 선고가 바뀐 뒤에는 더 이상 가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개시된 집행의 경우에는 바뀐 판결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집행 선고의 실효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이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되었으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해서 각주 8번 뭐냐면, 금전 말고요. 금전 말고 가집행을 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았네. 원고가 승소를 해서 피고한테 부동산을 인도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해요. 근데 2심에서 피고가 승소를 하면 이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3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배상을 해야겠죠. 금전으로. 피고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실효가 되면 원상회복 해줘야죠. 당연히 지급한 돈 돌려줘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상당 인과관계. 보시면 가집행 선고 있는 본안 판결이 상소심에서 바뀌었을 때 원고는 가집행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물건의 반환뿐만 아니라 피고가 가집행에 의하여 또는 가집행을 면제받기 위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집행 선고만을 바꾸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원고가 전부 승소했는데 2심도 전부 승소해요. 다만 가집행만 뒤집어졌어요. 그 경우입니다. 현실에선 드물어요. 자, 이 경우 원상회복의 법적 성격은 부당이득 반환이고, 손해배상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과실상계와 실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가집행을 당해가지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죠. 그죠? 피고가 전부 승소했어요. 2심에서.
그럼 돌려받아야겠죠. 돌려받는 방법 뭐다? 별도의 소를 제기한다. 별소 제기. 근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2심을 하면서 2심 중에 가지급물 임시로 지급했다 이거예요. 가지급물 금전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집행을 당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역으로 하는 가집행이에요. 역으로 하는 가지급물 반환 신청입니다. 가지급물 반환 청구입니다. 역으로 하는 가집행이다. 가집행 당한 사람이 역으로 하는 가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민사소송법에도 나옵니다. 뭐다? 후발적 병합소송으로서 소송 중에서 일종의 예비적 반소의 성격을 띈다. 요거 써주면 아유 민사소송법까지 하고 너무 이뻐 보이죠? 또한 반소는 원고의 동의를 요하는데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특수반소에 속한다. 그거까지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뭐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 3개 푸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저 지우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가집행 선고에 의한 가집행을 하려고 할 경우 대응 방안 뭐가 있죠? 주세요. 주세요.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연 20%의 이자를 감안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다.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면 무담보도 있지만 담보부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담보공탁을 해야 된다. 담보공탁.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이 경우 보셨죠? 집행지연에 대한 손해만을 담보할 뿐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이나 정지 대상인 기본 채권 그 자체는 담보하지 않는다. 즉 1억 원이다 라고 하면 패소한 금액이 1억 원이다 하면 1억 원을 담보한다는 게 아니에요. 또한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니까 소촉법에 의한 연 20% 지연의자가 가산이 되고요.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탁물 출급 청구권 또는 공탁물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달라붙어요.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1심에서 문 2번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후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랑 틀리게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해가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2심에서 피고가 승소를 해요. 만약에 피고가 승소를 하면 원고에게 돈을 줬으면 반환할 수 있죠. 반환해라.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별소를 제기한다. 2번 2심 중에 항소심 중에 가지급물 반환 청구를 한다. 뭐다? 후발적 병합소송으로서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 예비적 반소의 성격을 띠고 원고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반소에 해당된다. 줄줄 나와야 됩니다. 자, 아니 원고에게 돈을 줬으면 반환이 가능한데 담보공탁을 하면 내 공탁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안 된다. 왜? 3심까지 가봐야 되잖아. 3심까지. 이래요. 그러니까 담보공탁을 할 때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2심에서 뒤집을 때 돌려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담보공탁을 했다면 2심에서 이겨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오히려 원고에게 돈을 줬으면 돌려받았을 텐데. 물론 그때의 원고는 자력이 충분하고
대기업이어야겠죠. 아까 말한 1000명의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는 회수가 안 되죠. 그땐 담보공탁하는 게 나아요. 자, 근데 또 다른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이겼다 그러면 출금할 수 있다 이래요. 왜? 이유도 없어요. 대법원이잖아. 2심에서 이긴 거 갖고는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봐. 그런데 대법원이 한 거는 거의 안 바뀌어. 상당히 권위적이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 문 3번입니다. 문 2에서 피고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담보공탁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가지급한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위 가지급무를 해소하는 방안. 아까 했죠. 별소 제기하거나 가지금을 반환 청구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2절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집행기관은 거기 써져 있는 거를 보면요. 강제 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강제 집행 절차는 신속을 요하므로 공정 신중하게 권리관계를 판정하는 재판기관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뭐가 있다?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 등이 있다라고 하는 점. 로마자 3번 하고요. 로마자 4번, 로마자 5번까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6번 기타의 집행기관들도 아까 말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확정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행위들, 등기관의 행위도 강제 집행이고 이 경우 등기관은 집행기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잠깐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예. 제3절 불복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물론 민사집행법 시험이라면 나올 확률이 정말 높은데 여러분같이 통합형 문제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걸 알아두셔야 집행에 관한 기본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청구 이의의 소와 제3자 이의의 소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상 불복 체계인데요.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불복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서 제가 관련된 조문을 적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1번 집행권원인 확정 판결상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청구 이의의 소가 인정되어 있다. 그 다음 집행 개시 전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이건 절차적인 거죠. 불복 절차로 집행문 부여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집행문 부여 등에 대한 이의 신청과 집행문 부여해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해소가 인정되고 있다. 3번 집행 절차 단계에서 다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집행 절차 외의 소송 절차로 처리되는 것으로 제3자 이의해소와 배당 이의해소가 있다. 다음 페이지 4번 집행 절차 단계에서 집행기관의 집행 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집행 절차 내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즉시 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사소송법상 불복 체계인데요. 즉시 항고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러한 것이 없다면 즉 민사집행 절차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헌이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특별 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3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인데요. 간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동그라미 1, 2, 3, 4 그 순서대로 불복 방법을 적어놨는데요. 자, 청구 이의해소가 있습니다. 청구 이의해소란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집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정 판결을 받아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사법상의 청구권만으로는 압류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진짜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판을 받아서 확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너 청구권 있네. 그러면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 판결을 받으면요, 이게 집행 권한이 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집행문을 부여받아요. 집행문. 이건 뭔가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을 연결해주는 가교와 같은 역할이다. 이게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데 이게 없으면 집행을 못해요. 그럼 이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다투는 게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를 해달라.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 측에서는 왜 집행문을 부여했느냐 이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다투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동글뱅이 2번이고요. 청구 이의에서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사심하고 같아요. 사심하고 같은 게 뭐냐면,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청구권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떡하니 청구 이의를 하는 겁니다. 봤더니 내가 변제를 했어. 너 집행권한이 없네? 이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랑 연결되냐면 기판력하고 문제가 돼요. 기판력. 표준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한 상태를 보는 거예요. 보면 변제를 안 했어요.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돈을 줘야 돼요.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변제를 안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고 승소 이렇게 하겠죠. 1억 원 지급해. 근데 갑이 집행할 무렵에 변제를 해요. 변제를 해요. 그럼 이 판결은 뒤집을 수 없어요. 기판력에 의해서. 기판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갖고 집행을 할 때, 야, 이거 청구 이의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변제를 해서 다행인데 무수히 많은 청구 이의소가 있어요. 변제도 안 하고 대금 채권이 부존재한다든지. 그래서 실컷 재판을 이겨도 이 집행 쪽에 오면 또 다퉈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진 빠지게 해요. 정당한 채권자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청구이의소 1번 의 보면 청구이의소는 채무자가 집행권한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한이 가지는 요걸 다투는 거예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거예요. 2번 대상 집행정보 내 전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거예요. 애초에는 집행권한이 없다.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을 불허하는 것은 제3자 이의소예요. 제3자 이의소. 뭐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병소유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A라고 할게요. A 소유고 B 소유예요. C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A 것만 집행해야 되는데 B 것도 조금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B가 이 집행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 집행 자체는 정당하잖아요. 정당한데 왜 내 것까지 집행을 하냐.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불허를 구하는 게 제3자 이의소다. 이것도 잘 못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의소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의입니다. 이의. 자, 그 다음 또한 청구 이의소는 집행권한의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집행권한의 존재를 다투거나 그 폐기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집행권한인 1.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2번 가압류 및 가처분 명령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확정 판결 등은
청구 이의소의 대상이 아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해서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고 했죠. 채무자가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각주 12번 보시면 그렇죠. 이 경우 채무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명령을 받거나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켜야지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또한부터 볼게요. 청구 이의소는 집행권원의 유효한 전제로 한다. 오케이. 집행권원은 맞는데 이 집행권원이 발령된 청구권이 있지 않느냐. 아까 말한 대여금 청구 채권이 표준시 이후의 사유로 소멸했다. 이걸 다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사유 보시면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적 사유입니다. 실체적 사유. 각주 13번 보시면 뭘까요? 청구권의 소멸, 청구권의 기속변동, 청구권의 효력정지, 부집행의 합의, 한정승인, 권리남용 등. 집행권원 자체는 있는데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없다. 자, 뭐라 그랬어요?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게 강제집행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집행권원이고. 자, 4번 제안입니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의 사유로 이의 원인이 제한된다. 보셨죠? 변론 종결 후의 사유. 자, 그 다음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한 변제는 그 판결 확정 시에 비로소 변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변론 종결 후에 변제가 되어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 중에 도중에 변제를 했어요. 했지만 그게 정당한 변제인지 아니지 여부는 판결이 확정돼봐야 하는 거잖아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런 판결이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정된 지급명령, 이 부분이 중요해요.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배상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 이의 사유의 발생 시기에 제한이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조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요. 민사집행법 44조 제2항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에서 청구 이의소입니다. 2항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이유겠죠.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변론 종결 이후. 그런데 58조 한번 가보세요. 58조 3항 보시면요. 지급명령과 집행인데요. 58조 3항 보시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변론 종결 후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 전에도 가능하다. 여기서 기판력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제59조도 제59조 3항 보면 공정중서도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그쵸. 확정된 지급명령 그 다음에 집행증서라고 되어 있는 거 제59조 제3항 그게 공정증서입니다. 조문을 통해서 숙지하셔야 돼요. 민사법 사례형 답안 쓰실 때 조문 써주시면 좋은 인상을 받겠죠. 그 다음 대법원은 형성권이 기판력 표준시 이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이때 형성권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이때 쓰면 좋은데 행사를 이때 해버려요. 형성권 행사를. 이 경우 이 행사를 이유로 청구 이의를 할 수 있느냐? 자, 이때 계약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해제나 취소를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었어. 그래서 취소나 해제를 하면 돈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패소 판결을 받고
뒤늦게 해제나 취소를 행사해요. 그래 놓고선 청구 이의를 하는 거야.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줘야 되는 계약이 뭐 대여금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이게 해제됐어, 취소됐어, 이런 주장 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상계권만 가능하다. 이 민사소송에 가면 참 상계가요, 골탕을 먹여요. 이 상계는 뭐 기판욕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막. 자, 5번 잠정 처분이 있는데 뭐 요거 잠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자체가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근데 로마자 3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자 3번은 요 집행문에 관해서 부여되는 소송이에요. 자, 집행문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건데, 자, 집행문 부여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어요. 집행문 부여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뭔가 복수 같은 느낌이 들죠? 등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는가? 이에 보시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고,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어요. 이건 소송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각각의 소송이 있는 거예요. 집행문 부여에서 1번이 소송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로 써주면 되지. 법전이 왜 이렇게 돼 있나 모르겠어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재판입니다. 이게 재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집행문 부여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집행문 부여 처분, 나번이겠죠? 부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2번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요건 가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럼 어떤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나오겠죠.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보이세요?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다툴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어요. 그게 다에 관한 설명인데요. 요 경우에는 특별한 거밖에 되지 않는다. 이의 신청 결과,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불복은 특별한 거밖에 없다. 요건 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소예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있다. 이게 있는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랑 집행문 부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요 두 개 같은 거잖아요. 하나는 이의 신청이고 하나는 이의 신청이고 하나는 소송인 건데, 소고 요건 이의 신청이고, 그죠? 뭐가 다르냐? 요거는 요건이 정해져 있다. 두 가지. 증명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에 관한 사유를 다투는 거예요. 요거는 그거 이외에 병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걸 포함해서 그 이외의 것을 주장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병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요거는 다른 걸로는 못해요. 아까 꼭 그 두 개로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